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비로운 세계지리 이재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5강 유럽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어서 이 유럽은 그들과 함께 구대륙으로 구분이 되는 대륙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유럽에 대해 공부할 준비 모두 다 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 유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유럽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여러분. 또한 속해 있는 국가들도 50여 개가 되는 곳이죠. 자, 이런 유럽을 우리는 흔히 아시아와 함께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가 아시아고 또 어디서부터가 유럽일까요? 특히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이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이 나라를 보면 지금 위치상 아시아와도 굉장히 가깝죠? 이 나라의 정체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러시아입니다. 자, 러시아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의 77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 시간대만 11개예요, 여러분. 자, 시간대. 우리 1강에서 공부했던 내용 기억나나요, 여러분? 나라의 면적이 동서로 굉장히 넓다 보니까 통과하는 경도가 많아져서 사용하는 시간대도 자연스럽게 많아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러시아는 유럽일까요, 아시아일까요? 자, 이런 구분이 되는 곳이 바로 러시아에 있는 이 산맥입니다. 자, 이 산맥의 이름은 바로 우랄 산맥입니다. 자, 이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왼쪽이 유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도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우리는 시베리아라고 부를 겁니다. 자, 시베리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미국의 전체 영토보다 이 시베리아가 더 넓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시베리아는 우리는 보통 아시아로 구분을 짓습니다. 근데 시베리아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자, 시베리아라는 뜻은 잠자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그 몽골어로 시베리아라는 말이 늪지대의 물을 의미한다고 해요. 우리가 2단원에서 기후를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하게 될 건데 러시아, 특히 이 시베리아 지역은 기온의 연교차가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여러분. 자, 기온의 연교차가 뭐냐면 가장 기온이 높은 달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달의 기온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베리아는 연교차가 60도에서 70도 정도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름에는 땅이 녹고 좀 기온이 올라가니까 땅이 녹고 겨울에는 다시 얼어붙고를 반복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땅의 표면만 얼고 녹고를 반복하고 그 밑에 있는 땅은 여전히 얼어 있어서 늪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늪 같은 지역을 모기들이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베리아 모기가 굉장히 살벌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2단원에서 다시 공부하게 될 거니까 러시아와 함께 이 시베리아의 위치도 잘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큰 러시아와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유럽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몬순아시아를 공부할 때 몬순아시아가 뭐의 천국이라고 했죠? 자, 우리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수업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바로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쌀의 천국이라 그랬어요. 근데 유럽의 주식이자 대표 작물은 뭘까요? 바로 밀 아닐까요? 선생님은 이 유럽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이 빵으로 유럽의 큼직큼직한 지형을 조금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빵들과 지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나서 위치와 방향에 따라 유럽을 구분을 하고 국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빵 먼저 봐볼까요? 자, 선생님이 또 빵을 그려봤어요, 여러분. 근데 생긴 게 좀 식빵처럼 생기긴 했죠? 근데 식빵은 아니고요. 사실 이 빵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다른 면모죠, 여러분. 좀 얼핏 보면 브라우니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이 빵은 천둥빵이라고 불리는 눅바르우트입니다. 왜 천둥빵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이걸 먹으면 이 호밀로 만들어가지고 방구를 그냥 끼는 게 아니고 마치 천둥이 꽝꽝 치는 것처럼 방구를 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빵이 신기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 빵을 뭘로 굽죠, 여러분? 그렇죠. 보통 오븐으로 굽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신박한 대답을 하는 친구는 에어프라이어 뭐 이런 걸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빵을 굽는다라고 생각하면 오븐으로 빵을 굽죠. 그런데 이 천둥빵은 오븐으로 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빵을 오븐이 아니면 대체 뭘로 굽는 걸까요? 바로 온천물로 빵을 굽습니다. 자, 이렇게 온천물로 빵을 구울 수 있을 정도면 대체 땅이 얼마나 뜨거운 걸까요? 자, 나우포레스트가 바로 그 나라를 한번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의 이름은 아이슬란드입니다. 자, 아이슬란드는 대체 어떤 곳이길래 땅이 뜨겁고, 뜨겁다 못해서 빵을 구울 수 있을 정도일까요? 자, 아이슬란드가 이렇게 땅이 뜨거운 이유는 땅을 이루는 판과 판이 분리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즉, 땅이 분리되는 곳에서 마그마가 솟아나와가지고 바다 산맥을 만드는 곳인데 그 산맥이 해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노출이 된 게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아이스한 이 이름과는 다르게 화산이 있고 땅의 온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심지어 한 10년 전쯤에는 화산이 터져가지고 유럽을 화산재가 덮어서 막 공항에 비행기가 못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 자, 또 이러한 자연 조건을 활용해가지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국내 전기의 30%를 이 뜨끈뜨끈한 땅의 온도, 즉 지열로 만들어내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물론 과거에 빙하로 덮여 있어서 이 아이슬란드에는 빙하 지형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화산이 있는데 굉장히 아이스한 이름을 갖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 또 다른 유럽에 속해 있는 지역 중에 하나는 전혀 그린하지 않은데 그린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린란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가 이름이 뒤바뀌었다라는 썰도 실제로 존재해요, 여러분. 그린란드는 현재도 빙하로 덮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전혀 그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아이슬란드의 위치와 그린란드의 위치를 함께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천둥빵인 이 룩바루트와 함께 아이슬란드의 위치적 특성과 자연적 조건도 함께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빵은 이 빵입니다, 여러분. 자, 선생님이 또 그림으로 표현해봤는데 무슨 빵 같나요? 자, 힌트를 주자면 종촌동에 있는 좋은 아침 빵집에도 파는 빵이에요, 여러분. 자, 룩바루트 같은 경우는 아이슬란드에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빵이지만 이 친구는 종촌동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오늘 이 수업을 위해 직접 가서 이 빵을 한번 사서 여러분들을 위해 사진을 찍어봤어요. 바로 몽블랑이라는 빵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도 빵집에 가서 이 빵을 보게 되면 빵의 설명을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자, 선생님이 찍은 이 빵 설명을 한번 봐볼까요? 최고급 버터를 넣은 페이스트리로 산봉우리 모양을 만들었어요 라는 글귀가 인상적이죠? 실제로 이 몽블랑은 산을 표현한 빵입니다. 그럼 몽블랑 빵을 좀 자세히 볼게요. 빵의 특성이 어땠죠? 높죠? 그리고 이 높은 게 바로 산을 의미하는 거고 빵 위에 하얀 슈가 파우더가 뿌려져 있어요. 자, 몽블랑은 바로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입니다. 몽블랑이라는 뜻 자체가 하얀 산을 의미해요. 자, 알프스 산맥은 세계적으로 높은 산맥이다 보니까 높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 눈으로 덮여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눈을 이 하얀 슈가 파우더로 표현을 한 겁니다. 선생님이 그린 몽블랑 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짜 약간 눈가루 같은 그 느낌인데 저 어제 선생님이 산 저 몽블랑 빵 사진 같은 경우는 약간 눈싸움 할 때 던지는 그 눈 뭉쳐놓은 눈 같은 느낌도 물씬 풍기죠, 여러분? 무튼 이렇게 몽블랑 빵 위에 하얀 가루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눈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몽블랑이 있는 알프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알프스는 동계올림픽을 10번 개최한 곳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서도 동계올림픽 한 번 열렸었죠. 자, 그 동계올림픽이 가장 많이 열린 곳이 바로 이 알프스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기후 시간에도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낮아져요. 그래서 알프스의 높은 곳에서는 빙하도 있고 또 눈 높인 지역도 많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이 열리기에 적합합니다. 그럼 이러한 알프스 산맥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지도에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알프스 산맥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동계올림픽이 10번 열린 알프스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는 고도가 좀 낮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장관이고 절경이고 신이 주신 선물 같지 않나요? 그럼 조금 더 고도가 높은 부분을 봐볼게요. 자, 왜 몽블랑이 하얀 산이라는 뜻인지 느낌이 좀 오나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런 알프스 산맥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산맥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었던 산맥,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죠. 자, 히말라야 산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자,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 열심히 한 친구들은 대답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인도판이, 인도가 아시아를 향해 우다다다다다 달려가서 쾅 하고 부딪힌 다음에 땅이 놀래가지고 훅 하고 올라간 부분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라 했던 거 기억이 나나요? 자, 알프스 산맥 같은 경우도 이 히말라야 산맥과 굉장히 비슷한 과정으로 만들어졌어요. 아프리카와 유라시아가 부딪히면서 땅이 놀래가지고 훅 하고 올라간 겁니다. 자, 이 히말라야와 함께 알프스가 만들어진 과정도 함께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유럽을 공부할 때 이 알프스 산맥을 기준으로 그 남쪽을 남부 유럽, 그리고 그 북쪽을 북서 유럽이라고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동쪽을 동부 유럽이라고 공부하게 될 건데, 이 동부 유럽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구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알프스 산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는 알프스 산맥의 흔적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자,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 알프스 산맥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먼저 아까 봤던 몽블랑이 빵 말고 또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선생님이 전달을 못 해준 건데, 여러분을 학교에서 만나면 함께 공부하려고 선생님이 세계지리 교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만년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교재 이름이 만년필이에요. 만점으로 연결해주는 필수 노트. 정말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지에도 선생님이 직접 만년필을 그려 넣어봤거든요. 선생님이 가지고 싶은 만년필. 바로 이 만년필입니다. 자, 이 만년필을 만드는 회사 이름이 몽블랑이에요. 자, 펜의 모양을 좀 자세히 볼까요? 여기 지금 4810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죠? 바로 몽블랑의 높이입니다. 자, 또 이 물을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에비앙 생수죠? 자, 이 에비앙도 자세히 보면은 산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바로 알프스입니다. 실제로 알프스 산맥에서 시작된 물을 가지고 와서 만든 생수라서 이렇게 생수병에 알프스가 그려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 초콜릿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초콜릿이죠, 여러분. 바로 토블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토블론을 먹으면서 왜 토블론 초콜릿은 삼각형 모양일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토블론 앞에 산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자, 토블론은 스위스산 초콜릿입니다. 스위스는 알프스가 통과하는 대표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이 산의 모양을 따와가지고 초콜릿을 만들고 또 초콜릿 포장지에다가 이 산을 그린 거예요. 자, 이 산은 바로 마테오른이라는 산입니다. 자, 토블론을 딱 떼가지고 여기 딱 정상에 붙이면 어때요, 여러분? 감쪽 같죠? 자, 그래서 앞으로 토블론 먹을 때도 알프스 산맥을 한번 생각하면서 먹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알프스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산에 양을 치러 가서 늑대가 있다고 거짓말을 자꾸 쳐가지고 결국은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그 소년이요. 자, 선생님이 또 양치기 소년 이렇게 그려봤어요.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코를 길게 그렸는데 피노키오 아니고 양치기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 소년이 그 알프스 밑에 있는 지중해 지역에 살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중해 지역 잘 기억나죠? 근데 왜 소년은 양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굳이 거짓말을 쳐서 마을 사람들을 오게 한 걸까요? 바로 지중해 지역의 기후 때문입니다. 자, 우리 벌써 지중해 지역의 기후에 대해서 지금 한 3번 정도 선생님이 강의마다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알프스 산맥을 기준으로 남쪽을 우린 남부 유럽이라고 구분을 할 거고, 이 지중해 연안의 남부 유럽에서는 방금 앞에서 언급한 지중해성 기후라는 게 나타납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이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근데 여러분 봐요. 아니, 우리 사람도 여름에 되게 덥잖아요. 근데 저렇게 털 많은 양들은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이 양들을 조금 더 시원하게 키우려고 좀 더 서늘하고 시원한 알프스 산 위로 양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해발 고도가 올라가면은 기온은 낮아진다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에는 좀 더 서늘하고 시원한 알프스 산 위로 양들을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따뜻해지면은 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 방법을 우리는 이목이라고 이단원에서 다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양치기 소년이 양들을 데리고 그 어린애가 혼자 산 위로 올라가면 얼마나 심심하고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건데 너무 슬프게 결말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치기 소년도 이 알프스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남부 유럽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는 거 함께 기억해 두고 있으면은 공부할 때 조금 더 잘 기억이 나겠죠? 자, 우리가 빵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일화를 통해 유럽의 굵직한 지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방금 말했던 남부 유럽부터 자세히 나라들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알프스 산맥을 기준으로 그 남쪽에 위치한 곳을 우리는 남부 유럽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남부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들을 우리는 쉽게 피그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각자 PIGS가 의미하는 나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먼저 P, 바로 이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자, 다음은 I, 바로 이 나라인데요. 자, 여러분, 모양이 어떤가요? 긴 부추 모양처럼 생겼죠, 여러분.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자, 실제로 이탈리아는 패션으로도 유명하고 장인이 만드는 신발로도 유명한 동네예요. 자, 연결해서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쌤이 또 나우포레스트한테 이탈리아 부츠를 한번 신겨봤어요. 자, 부츠 모양의 이탈리아, 그리고 이탈리아는 신발과 패션으로 유명하다. 함께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근데 추가적으로 이 이탈리아 안에는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탈리아 수도인 로마 안에 있는 나라인 바티칸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방금 면적이 가장 작다 그랬잖아요. 대체 얼마나 면적이 작을까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의 면적과 한번 비교해봤어요. 자, 세종시의 면적은 456.2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티칸은 0.44 제곱킬로미터예요. 자, 세종시의 면적이 약 1000배죠, 여러분? 바티칸의 면적이 감이 잡히나요, 여러분? 자, 이러한 바티칸에는 교황청이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죠. 자, 우리 이탈리아의 위치와 함께 이 바티칸도 함께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을 살펴볼게요. 다음은 G, 바로 이 나라인데요. 자, 이 나라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S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S는 여기인데 어디죠? 자, 우리 앞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자주 위치를 확인했던 나라죠, 여러분. 바로 에스파냐, 스페인입니다. 자, 이러한 남부 유럽의 네 국가의 가장 큰 공통점은 지중해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자, 기후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될 지역들이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알프스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또 알프스를 열심히 넘고 있는 나우포레스트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알프스를 넘어온 이제 우리가 살펴볼 지역은 유럽에서도 북서쪽에 위치한 북서 유럽입니다. 자, 이 지역들은 도시도 많고 경제 강국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유럽은 우리가 북부 아메리카와 함께 도시, 공업, 그리고 지역 협력체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지금부터 공부를 하게 될 북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나는 지역이니까 위치를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근데 여러분은 유럽의 경제 강국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나요? 선생님은 표시된 이 지역이 생각이 나요. 자, 이 나라의 이름은 바로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선생님은 뭔가 공업이나 경제 강국을 하면 영국이 자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남부 유럽에서는 지중해성 기후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북서 유럽 쪽으로 넘어오면 기후가 또 달라져요.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 북서 유럽의 기후를 설명하기 위해 나우포레스트 옷을 좀 갈아입혀 봤어요. 자, 믿기 힘들겠지만 선생님이 나우포레스트를 셜록처럼 한번 옷을 입혀보고 꾸민 거거든요. 자, 외국 드라마, 특히 영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라면 셜록이라는 드라마에 대해 들어봤거나 또는 시청한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셜록이 대체 무슨 옷을 입고 다니길래 나우포레스트가 저런 옷을 입고 있는지 궁금한 친구는 한번 검색창에 영국 드라마 셜록에 대해서 검색하고 와보세요. 자, 그래서 셜록에 나오는 주인공은 늘 이런 색의 트렌치 코트를 입고 다녀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나우포레스트를 셜록처럼 어두운 색의 트렌치 코트를 입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셜록은 데일리룩으로 트렌치 코트를 입고 다니는 걸까요? 자, 트렌치 코트는 방수 코트예요, 여러분. 비가 자주 오고 흐린 영국에서는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니까 이 방수 코트인 트렌치 코트를 즐겨 입어요. 영국이 얼마나 흐리고 안개가 많이 끼냐면은 그 굿모닝이라는 영어 아침 인사말 자체가 맑은 아침을 맞이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오랜만에 맞이한 맑은 아침 이런 느낌에서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외쳤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 말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흐리고 비가 자주 오는 영국의 기후 특성은 우리가 2단원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서안해양성 기후입니다. 자, 여러분은 영국의 위치와 이 셜록의 트렌치 코트를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영국 옆에 있는 이 나라는 뭘까요? 자, 영국과는 굉장히 가깝지만 또 영국의 특성과는 조금 사뭇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 나라인데요. 바로 아일랜드입니다. 자, 그럼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자, 이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자, 프랑스 역시 지중해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앞에 말했던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치 특성상 북서유럽으로 구분을 하지만 문화적인 성격을 보면 아까 확인했던 남부유럽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3단원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위치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의 이름은 뭘까요? 자, 프랑스 바로 옆에 있는 이 나라는 유럽의 대표적인 경제 대국이자 자동차로 유명한 독일입니다. 선생님이 또 그림으로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의 마크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여러분도 도로에서 이렇게 생긴 차 많이 본 적 있지 않나요? 바로 뭐 벤츠라든지 BMW, 뭐 폭스바겐 같은 자동차들이 독일산이에요. 실제로 독일은 이 자동차 공업과 함께 우리가 공부를 다시 하게 될 지역이니까 독일의 위치와 그리고 이 마크들 잘 기억해 둡시다. 여러분 이제 도로에서 저 마크들 보면 독일, 그래 독일의 위치가 어디였지? 그래 북서유럽, 그래 프랑스 옆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죠? 자, 그럼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나라는 유럽연합, 우리가 지역협력체의 대표 사례로 공부하게 될 이 유럽연합의 수도인 브뤼셀이 위치한 곳입니다. 바로 벨기에입니다. 자, 유럽연합은 우리가 유럽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공부하는 주제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물론 벨기에 하면 와플이 생각나기는 하는데 와플과 함께 유럽연합도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 다음은 풍차와 튤립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자,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자, 여러분 네덜란드와 이 벨기에의 위치도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독일 위에 엄지척, 딱 엄지 모양의 이 나라인데요. 자, 이 나라의 이름은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자주 볼 수 있어요. 바로 덴마크인데요. 덴마크를 편의점에서 왜 자주 보나요? 싶은 친구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긴 우유를 본 적이 있나요? 자, 덴마크 우유라는 우유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실제로 이 우유가 그 2+1 행사를 굉장히 자주 해가지고 대학생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마셨던 우유예요. 그런데 대체 이 우유랑 덴마크가 무슨 관련성이 있나 싶죠, 여러분? 자, 아까 영국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말했던 서안해양성이라는 기후에서는 가축의 젖을 이용해가지고 우유나 유제품을 만드는 낙농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덴마크도 그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자, 얼마나 또 네임드면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이름을 따와가지고 우유에다가 붙였을까요, 여러분? 자, 앞으로 편의점에서 이 우유를 만나거나 이 우유를 마실 때마다 덴마크의 위치와 그리고 낙농업에 대해서도 함께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알프스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토블론 초콜릿과 함께 말을 했던 나라인데요. 최근에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스위스입니다. 자, 여러분은 사랑의 불시착 다들 보셨나요?
사실 선생님은 드라마를 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를 선생님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원래 보려는 마음은 없었지만 옆에서 이렇게 몇 번 보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결말까지 다 알게 되었는데 혹시 이 드라마를 안 본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짧게 설명과 스포를 조금 할게요. 혹시 이 드라마를 볼 계획이 있는 친구들은 스포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게 스포 끝 할 때까지는 이게 볼륨을 조금 낮춰놓으세요. 자, 이 드라마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한국 국적을 가진 재벌이자 CEO인 손혜진이 맡은 윤세리가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진짜로 그 북한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북한 군인인 현빈이 맡은 그 리정혁과 사랑에 빠지는 드라마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과거에 스위스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말에서는 이 스위스에서 재회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북한에 갈 수 없죠. 자, 북한 주민들 역시 함부로 그 자본주의 국가를 여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국적과 북한 국적의 주인공이 스위스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스위스가 정치적인 중립국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북한의 김정은 역시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스위스에서 유학을 한 게 특징입니다. 자, 인상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많죠, 여러분? 앞에서 확인했던 토블론 초콜릿도 그렇고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 내용도 그렇고 자, 스위스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참고로 알프스의 풍경이 이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에서 굉장히 멋있게 잘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불시착을 혹시 볼 친구들은 스위스의 풍경을 한번 눈여겨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번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모양이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 툭 튀어나와 있네요. 그리고 삼면이 바다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땅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렇습니다. 바로 반도입니다. 자, 이 반도의 이름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입니다. 그러면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가장 왼쪽에 있는 나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해안선 모양이 어때요? 선생님이 이거를 하나하나 그리는데 특히 이 나라의 해안선을 그릴 때는 해안선이 너무 복잡해서 그림 그릴 때마다 조금 괴로운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 나라의 이름은 뭘까요?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자, 노르웨이는 뭐랑 함께 기억하면 좋냐면 바로 겨울왕국과 함께 기억해두면은 굉장히 좋아요. 자, 엘사와 안나의 왕국 기억나나요, 여러분? 겨울왕국 2에 등장했던 그 왕국, 바로 아렌델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선생님이 엘사를 한번 그려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너무 잘 그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리면서 이거 너무 잘 그려가지고 디즈니에서 이거 찐인 줄 알고 나한테 저작권 신고 들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그렸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떤가요? 자, 농담이고요. 자, 이 아렌델의 배경이 된 지역은 바로 노르웨이에 있는 속내 피오르드라는 곳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노르웨이의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했죠? 그렇게 복잡한 해안선을 만든 범인은 바로 빙하입니다. 자, 피오르드라는 지형 자체를 빙하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빙하가 만든 이 피오르드 때문에 노르웨이의 해안선이 이렇게 복잡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2단원에서 다시 공부하게 될 거니까 이 노르웨이의 위치와 겨울왕국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 사진은 우리 학교의 조다은 선생님의 지인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자, 피오르드 우리 2단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르웨이 옆에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복지 강국으로 유명한 스웨덴입니다. 자, 스웨덴 옆에 있는 이 나라는 산타의 나라이자 휘바휘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근데 휘바휘바를 아나요? 옛날에 자일리톨 광고에서 그 휘바 하면서 했던 그 핀란드를 배경으로 한 광고인데 혹시 모르지만 궁금한 친구는 한번 자일리톨 광고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아까 노르웨이 사진을 찍어주신 분이 사진을 한 장 또 더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하늘 사진이죠. 근데 이 사진을 몇 시에 찍은 걸까요? 하늘이 굉장히 밝죠. 근데 이 사진은 자정 가까이에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하늘이 굉장히 밝죠, 여러분. 자, 노르웨이나 스웨덴, 핀란드 같이 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는 백야현상이라는 게 발생해요. 백야현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얀 하늘, 즉
해가 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자, 이런 백야현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2단원에서 다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럽의 고위도 지역에서는 이런 백야현상을 이용해서 축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리 러시아를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한 동부 유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 지역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과거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가 기반이었던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 나라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나라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산지도 별로 없고 그리고 농사 짓기에 흙이 정말 좋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나는 이런 건강한 흙, 좋은 흙을 우리는 체르노잼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체르노잼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튼튼한 흙을 이용해서 밀 생산을 정말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자, 이 지역의 흙인 체르노잼이 왜 비옥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2단원에서 다시 공부하게 될 거니까 이 위치를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자주 말을 하는 그 체르노빌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그 체르노빌도 바로 이 우크라이나에 위치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독일 옆에 있는 이 나라는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자, 실제로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이웃 나라인 독일로 인구가 정말 많이 유입된 나라입니다. 바로 폴란드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독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된 내용은 3단원에서 인구를 공부하며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니까 독일과 폴란드의 위치를 함께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체코입니다. 자, 체코 밑에 있는 이 나라는 모차르트의 고향인데요. 바로 오스트리아입니다. 자, 다음은 오스트리아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는 이 사진이 나온 이 야경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 야경 사진은 직접 조다원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이 풍경을 본 적이 있나요? 근데 그 조다원 선생님이 사진을 너무 감성 넘치게 잘 찍으셔가지고 옛날부터 선생님이 그 부다페스트 찍은 사진 주세요 해가지고 다은쌤이 흔쾌히 허락해서 주신 사진이에요. 자, 이 부다페스트, 헝가리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이 지역 역시 육지가 바다를 향해 툭 튀어나와 있죠, 여러분. 자, 반도죠. 자, 이 반도의 이름은 바로 발칸반도입니다. 자, 이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라는 세르비아, 그리고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보스니아. 자, 원래 이 나라들은 유고슬라비아라는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심지어 종교적인 차이도 굉장히 커서 오랜 내전을 겪은 후에 독립을 하게 된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그리스 위에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알바니아라는 국가입니다. 여러분은 유럽의 종교 하면 어떤 종교가 생각나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크리스트교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3단원에서 종교 파트가 되면 배우게 될 크리스트교는 쉽게 생각하면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거기에 정교라는 종교가 합해진 종교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유럽은 크리스트교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를 믿습니다. 하지만 이 알바니아는 좀 특이한 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 나라예요. 자, 다음은 러시아와 국경을 나란히 하고 있는 이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 나라가 해안선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바다 이름이 바로 발트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지역들을 발트 3국 또는 발틱 3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에라리, 기억하기 되게 좋죠? 에라리, 차례대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리투아니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럽을 남부 유럽, 그리고 북서 유럽, 동부 유럽으로 구분을 해서 다양한 국가들의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나라의 TMI들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었죠. 자,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이제 세계지리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우리 위치와 함께 꼭 기억하고 있도록 합시다. 오늘 배운 유럽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아메리카, 그 중에서도 북부 아메리카와 함께 중요하게 공부하게 될 대륙이니까 오늘 내용 꼭 복습 잘 하시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아메리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